만약에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높은데 금리를 막 올릴 때는 역전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경기가 침체되는 순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 또 그리고 현재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00년 전 세계 대공황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에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전 IMF 총재 라가르드, 현재는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상황하고 2020년대 상황이 너무 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술 변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당시에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세계 대공황의 그런 유령이 다시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막 AI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패닉 상태가 되고, 그래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게 1929년 10월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었던 주가 폭락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1930년에 그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29년에 사실 상하원 합동으로 다 사실은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실제 당시의 후보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한 것이 이제 1930년 3월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당시 40%였는데 평균적으로 60%까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얘기하는 테크주, 뭐 M7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잘 나갈 때 그러다가 지금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뭐 AI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러 업체들이 뭐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딥시크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싸게, 정말 쉽게 이렇게 막 그런 경쟁 제품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이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수익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지면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주식 시장, 증권 시장이 이제 폭락할 수도 있고, 그게 시발이 되어서 이제 경제가 막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관세 전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막 확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관세 전쟁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때 그때 이미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이미 중국에 대해서 평균 관세를 한 25%를 이렇게 막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뭐 기술 전쟁 해가지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예전에 그 관세 전쟁을 어쩌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또 전 세계로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취임을 이제 1월 20일 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사실 이제 인접하고 있는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약이 막 넘어오는 걸 왜 못 막냐. 또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막 넘어오는데 왜 못 막냐. 너희들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 제대로 막아주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한 달 유예했다가 다시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한 달 또 유예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관세를 또 다른 전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특별히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관세를 이제 추가로 부과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세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마약과 그리고 이제 국경으로의 이제 불법 이민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점점점 더 품목을 확산하고 또 대상 국가도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사실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한 20% 정도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관세를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무역에 있어서 특별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별로도 보니까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관세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난해에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본 나라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뭐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서 아니면 멕시코를 경유해서 아니면 베트남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나라가 다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많이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관세 폭탄을 맞아서도 힘들고 또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이런 나라들이 또 다 이런 관세 전쟁에서 당연히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들대로 내수를 위한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너무 조그만 영토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인데 지금 한때는 우리가 뭐 1960년대 이후에 소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뭐 한 해에 뭐 14%까지 막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있었고 그래도 뭐 최소한 10% 아니면 뭐 5% 후반대 막 계속 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자유무역 세계화를 막 하던 시절인데 이제는 이제 보호무역 시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중상주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이 높아지는 관세에 대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수출이 잘 돼야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도 많이 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인데 그럼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기업들도 같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맨 앞장서던 우리 선수가 제대로 나가서 경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방어막을 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기업들 그리고 또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가계소득도 당연히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가계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걔가 침체가 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내수는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까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수에서 이제 소비도 잘 안 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힘들 거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잠정적으로 추계한 경제 성장률은 2.0%라고 하고 올해는 지금 막 그걸 계속 낮춰가지고 1.5%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 1.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수가 지난해보다도 나쁠 뿐만 아니라 수출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로 반도체 경기가 또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수출 경기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의 수출 상품인데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품목인데 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D램 우리가 보통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주로 수출하는 그런 반도체의 사이클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반이 수출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2월을 다 합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이 한 4.5% 정도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지난해는 뭐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래도 경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출까지 계속 안 좋아 버리면 앞으로 더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이게 이제 호황에서 이제 침체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런 외풍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력 상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낙수 효과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산업이 위축된 이후 한국과 미국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빴어요. 뭐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거꾸로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다 20% 이상 다 사실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다 20%까지 이렇게 다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지금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해는 너무 우리는 나빴고 미국은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엔 미국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잠깐 뭐 그런 듯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뭐 비즈니스 사이클 차원에서 지난해 굉장히 나빴으니까 우린 좋아져야 된다. 사실은 어쩌면 이게 뭐 1층 밑에 뭐 지하도 있고 지하 1층 밑에 또 지하 2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지하 1층 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1층, 2층 자꾸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내수도 어려운데 그런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거고 그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그 평균적인 주가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전반적인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은 잠깐 뭐 반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기술 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좀 과잉 투자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도망갈 준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해 보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 대비 지금 짧은 기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20% 이상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는데 이거는 1990년 닷컴 버블 막 꺼질 때 그때도 시스코가 뭐 한때는 뭐 이게 짧은 한 1년 반 동안 거의 한 당시 기준으로 제가 기억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거꾸로 한 1년 정도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거의 70~80% 이렇게 확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예전과 같은 상황이 이제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릴 때 그때는 이제 장기 금리 하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10년짜리 그리고 이제 2년짜리 이렇게 비교할 때 보통은 이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높은데 금리를 막 올릴 때는 역전되거든요. 역전되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꼭 보면 역사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게 시차가 있어서 바로 그렇지는 않고 한 3개월, 6개월 좀 지나면 경기 침체를 가는데 지금 거의 지금 3개월 지나고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전이 해소된 것.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두 가지 지표 정도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뭐 관세 전쟁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투자금을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현금을 뭐 저는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때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한국은 사실 그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수를 키워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 이래요.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뭐 자원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만 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원재처럼 외국에서 원자재 들여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수한 인재,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상품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외국에서 다시 또 원자재도 가져오고 또 더 좋은 기술도 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좋은 상품 더 많이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수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상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말같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일단 우리의 투자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투자 재원을 상당 부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면 다 부동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GDP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살짝 넘어요. 31%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한 15%가 다 부동산 투자예요. 건설 투자.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 투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그러니까 건설 투자도 투자인데 그거 말고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장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투자에 들어갈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에 우리 가계 자산의 80%가 묶여 있어요. 자산이 다 글로 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자산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가격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니까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 재원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D가 안 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새로 출판한 그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중심인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미래에 답이 없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투자 자원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고 그 집값이 자꾸 오르고 그 사람들이 더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전부 글로 몰빵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내 집이 필요한데 집값은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7년 이후에 3배 이상 다 올랐잖아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막 올라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서울 강남을 보냐. 지방은 많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니 일자리가 지방에 있습니까? 일자리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